네, 김효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5년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2번 하시겠다 최소한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으로 가면 파리가 뭐 파리 1대학, 2대학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뭐 서울대 뭐 이런 이름이 아니고 이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예, 그렇죠.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대 폐지하자는 거냐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명칭 같은 것은 서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이제 이수호 선생님 예. 말씀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우선 그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교육감 직고용 이건 이미 그 진보 교육감에 있는 그 다른 데서는 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조금씩 다르지만 조례를 새로 만든다거나 지금 있는 조례를 고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절차에 따라서 가장 빠르게 하시겠다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보다 더 큰 틀에서 하는 교육 공무직 그 입법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 같이 하는 건 오롯이 말씀 같고, 다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수 노조 시대에 지금 비정규직 노조가 3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셋 혹은 넷. 근데 문제가 이 교섭입니다. 거기에 이제 큰 노조가 있고 작은 노조가 있고 또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근데 이걸 한쪽에서는 공동교섭을 하자, 또 한쪽에서는 배타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일 많고 과반수를 넘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곽교육감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동안 노동운동을 통해서 단연간 쌓은 그런 그 실력으로 이런 교섭을 정말 잘하게 하고, 정말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조그만 그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자존심과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걸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입니다. 어떤 노조는 사용자인 교육감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자 그러다 안 만나주더라. 지금 교감이 고용하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 초등과 중등, 이게 간단한 논리예요. 초등은 왜 그렇게 정상적인지 중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억나잖아요. 옛날에 중학교도 시험 쳐서 들어갈 때 초등학교도 맨 일제고사 보고 뭐 보고 다 했습니다. 이게 학교 서열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벌써 국제중학교 만들고 또 강남의 초등학교는 특목고나 고등학교 보고 벌써 입시 공부 시키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 학교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해야 된다. 그 동감이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서열이 있는 한 고등학교는 입시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는 한 국제사회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 되고 그 공부만 하다 보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인성교육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서열화하고 줄 세우게 하고 경쟁교육시키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학교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 기본적 철학을 우리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질 높은 공교육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수월성교육으로 일부 학생들, 잘하는 학생들 한번 키워주고 너희들 돈 벌어서 공부 못하는 먹여 살려라, 이런 말씀을, 이런 자본주의의 잘못된 이런 체제하에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철폐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정상화식. 고등학교 서열화 없애면 중학교 따뜻해집니다. 그랬었습니다. 조금 전만 하다. 이게 서열화는 어려워요. 대학교 서열화 없어지면 고등학교가 또 아름다워지거든요. 예. 네. 그 현장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저도 질문이 아직 한 가지가 남았고, 우리 네티즌 질문이 또 있을 것인데, 제 남은 질문부터 먼저 하고, 이어서 네티즌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 전에 방청객들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죠. 대단합니다. 예. 혼났습니다. 그만큼 또 그 학부모들이 또 꼭 지금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전문가 되시는 것 같아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게 하는 것,
이게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교육은 다 전문가예요. 그 사회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최근 그 지지율은 아주 굉장히 좀 바닥을 기우고 있습니다만, 그 또 나름대로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가 교육 관련한 의미심장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에 관한 토론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선행학습 금지법입니다. 선행학습이 학원에서 하는 예습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학원의 선행학습이 교실 수업의 비정상화를 초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초 실력이 없거나 또는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학생들이 미리 좀 그 다른 학생들과 경쟁에 뒤처지지 않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또 기회박탈의 그런 또 상황이 아니냐, 이런 그 반대 의견도 좀 있어 보입니다. 또 어찌 보면 이런 것을 법으로 또 막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좀 듣기도 하는데, 다소 파격적인 이런 그 의제가 독일의 경우는 또 선행학습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선진국, 그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 교육,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굳이 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학교 교육이 부실한 것이 그 사교육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부작용뿐만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해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선행학습에 대한 법제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또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김유자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처음엔 3분이죠? 예, 예. 3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선행학습 금지법, 금지하자는 법이 다 발의가 됐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걱정하는 게 그 법에 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실효성에 대한 건데요. 아마도 법이 만들어지면 선행학습 물 단속하는 그 규제 권한, 감독 권한은 다시 이제 교육청으로 올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교육청에 그걸 전담하는 인력이 기존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3명? 뭐 작은 것은 뭐 1-2명? 이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실효를 얼만큼 거둘 수 있을지 참 그 점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2000년도인가요? 이미 이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우연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그 우연 판결을 내리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이 심하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좀 유보조항 비슷한 것이 좀 들어있어서 사교육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단체 분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 선행학습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아주 애를 써서 계속 좀 이렇게 오셨는데요. 제 말씀을 정리하면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을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 순서가 먼저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먼저 생겼던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이런 것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교육이 사그러들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순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을 내실 있게 하다 보면은 아마도 지금 사교육 영역에 있는 일부 사교육은 공교육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될 것이고요. 일부 사교육 영역 중에 불필요한 것들은 자연히 좀 시간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학습 부진화를 필요한 어떤 기능이 수요자 측에서 여전히 남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 하나는 사교육이 남게 되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공교육 쪽에 먼저 좀 행정력이든 교사의 힘이든 사회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교육 문제를 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접근 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공교육 영역에서 이 사교육을, 특히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수 학생들의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이유로 그 학교에서 어렵게 시험을 내서 그 어려운 시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학원에 가야 되는 선행학습을 그 조장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학교 현장에 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점이 제가 강조했던 공교육부터 정상화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이수호 선생님 말씀. 예. 저는 그 선행학습 폐지 법안에는 찬성입니다. 우선 뭐 아주 독초가 있으면 그 밭을 잘 가꾸기 위해서 우선 그것도 뽑아야 됩니다. 뽑아내고 그다음 또 보충해서 이제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주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을 힘들게 하는 초중등 교육을 망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이게 사교육비는 우리 학부모들, 우리 국민 전체의 부담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경쟁에 내몰리고 아무것도 다른 걸 못하게 되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학원으로 가고 과외받으러 가고 이게 되는데, 그 사교육, 학원교육, 과외교육의 70~80%가 선행학습입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정말 꼭 필요한가? 이게 악순환 돼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다 같이 안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사회전 말씀처럼 정말 떨어진 학생 어떡하느냐. 이게 악순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선행학습 중에도 한 80%를 차지하는 게 수학인데요. 수학이 자기 학령이나 이런 나이에 비해서 또는 학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학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낮춰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왜 그런 어려운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중학교 지금 선행학습 열심히 하는 데는요, 중학교 때 벌써 수학 1회 정석을 막 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폐단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막고, 그 다음 토양도 만들어서 제도도 고치고, 저는 수학을 이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 이거 동시에 해가야 되고, 그런 것과 동시에 이것도 못하게 막고, 또 그렇게 하면서 공교육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걸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사회 보면서 흔치 않은 이견을 드디어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 김주하 선생님은 공교육 우선, 그렇게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걸 그 다음 단계로 추진하는 거고, 이수호 선생님은 병행 또는 우선적이라도 이렇게 좀 먼저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발언 또 1분씩 또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말이죠, 대입을 위한 사교육비보다 특목고 가는 이 사교육비가 훨씬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초등학교가 6년짜리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목고 때문에 그래요. 특목고 가고 국제중 가고 이러려고 부모들이 초등학생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교 입시 제도가 조금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교육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흔히들 학부모가 되지 말고 부모가 되라는 말씀들을 합니다만, 학부모들의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학에서는 흔히 이런 것 보고 이제 재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남의 아이 학원 보내면 안 보내는 학부모는 덩달아 불안해집니다. 나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딜레마로부터 학부모님들이 과감히 벗어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수호 선생님. 예, 그 문제의식에 다 동감하면서요. 그러나 현장은 당장 어려운 수학 문제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난이도를 낮추는 건 지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명백히 나쁘고 좋지 않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는 일종의 표현이 조금 이건 일종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나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못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그것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먼저 배운 학생들이 반점 있고
돈이 없어서 학원도 못 간 애들이 있고 이게 안 됩니다. 이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으로라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가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학원에서 미리 배워가지고 학교 가면 배울 게 없어서 그냥 자고 뭐 그러는 것이 학교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빨리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질문은 마쳤는데요. 이번에 그 질문의 마지막 단계로 시청자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제가 전달받았는데요. 방송은 유스트림과 시민방송이 두 군데서 지금 중계 중인데, 첫 번째 질문이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고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수호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뭐 자살까지 하고 이렇게 좀 어린아이들이 예. 있고 그러는데요. 정말 심각하죠. 정말 저는 뭐 교사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뭐 사실 이번에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도 우리 교육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졌구나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 학교 폭력은 지금 같이 시작된 이 잘못된 학교의 모든 정책과 그동안의 관행과 그동안의 운영과 이런 것들이 또 사회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독버섯이거든요. 예. 요 자살하는 요 형태 또는 폭력 행위 요것만 바라보고 대정적 요법으로 꼭 아무리 해봤자 고쳐지지 않죠. 그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걸 도단하게 하는 그 토양,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건 사회 구조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경쟁체제의 완화 또는 뭐 학원의 문제, 이런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학교에서의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교사와 학생과 학생이 서로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자꾸 우리 거칠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속에서 애쓰는, 그때 저는 우리 교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런 아이들 붙들고 정말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겁니다. 처벌 위주라든지 지금 뭐 교과부에서 얘기하는 그걸 생활기록부에 적어서 어떻게 하자, 이건 정말 점점 키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이렇게 하게 하는 학생 법정이라든지 또는 뭐 또래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또 학부모와 함께 그러면서 학교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까지 만들어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그 모든 그 한 마을이 한 학생을 키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김희자 선생님 또 어떠실까요? 예, 저희 학교 폭력 문제 가지고 한겨레에다가 그 교사 팔비틀기 유신스럽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학생부에 학생 폭력 기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과부가 특별 감사를 나와가지고 교사들한테 이거 안 적으면 뭐 쉬운 말로 재미없다, 승진 누락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좀 뭐 해윤 또는 협박을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유신스러운 일이 벌어지느냐고 개탄하는 칼럼을 쓴 일이 있는데요. 예, 학교폭력, 제가 아까 그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 사회, 가정, 학교 3주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아주 대단히 인내심이 요구되는 지점이 학교폭력이고, 당장 너무 이 학교폭력의 희생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데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해서 아까
1교실 뭐 2교사 문제,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좀 더 세밀한 보살핌이 정서적 동조가 가능한 그런 세심한 보살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환경이 이 서열식 그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은 아마도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 또 피해자 다 같이 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학생 간에도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가는 폭력도 있고, 어제 우리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학생이 교사한테 가는 폭력도 있고, 이런 경우에 교사들이 받는 그 상처도 대단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연수원 중에 일부를 그 치유를 위한 뭐 요새 힐링이라는 말이 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일부 연수원을 치유센터로, 학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로 좀 바꿔서, 일부는 교사를 위한 치유센터, 일부는 가해자를 위한, 일부는 피해자를 위한 그런 힐링 또는 치유센터로 갖고서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노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학교와 교육청에서 대단히 시급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버리고 그런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 그 죽음 당시의 그 상황보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사회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어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른들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네티즌 질문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있고요. 그 EBS 교육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EBS 경우 사교육을 잡으려 했는데 공교육까지 그 위협한 면도 있다. 네. 수능 출제 EBS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개선책은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김자 선생님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예,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70%를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EBS가 사교육을 대신했다고 할까요? 사교육을 없앤 것이 아니라 대신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를 교과서에서 해야지, 공교육 내에서 해야지, EBS라고 하는 또 다른 채널을 빌려와서 하는 것이 물론 그 궁여지책이었고 고육지책이었다라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을, 맥락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러나 역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과서 내에서 해야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출제 방식도 서술형과 암기형이 아니라 서술형과 창의적인 아이들의 학습 방법,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출제 방식 자체가 조금 더 다양화돼야 된다. 그리고 물론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서열 위주의, 그다음에 경쟁 위주의 대학 입시 체제, 이것이 우선적으로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라도 출제 방식만이라도 우선 좀 서술형, 그다음에 창의적인 지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방식으로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당장으로는 출제를 교과서 중심으로 하는 이런 것은 좀 당장 시급한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서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말씀 다 옳으신데, 저는 이건 역시 그 일어난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만 막으면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단견, 짧은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정책화하면서 시행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런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김용자 교수님께서 교과서 중심으로 하자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는 지금 아시는 대로 대부분이 금인정교과서로 9종, 8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고등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다 다르다는 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교과서를 다 갖고 와서 하느냐? 그럼 어느 교과서에서 지문을 냈다 그러면 다른 교과서 또 난리를 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EBS에다가 정말 맡겨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길더라도 우리가 지금 핀란드 교육을 늘 배우러 가기도 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만 그거 한번 정말 이 교육단체들이나 우리 주체들이 한번 같이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바뀌든 수상이 바뀌든 20년을 그걸 밀고 나와서 비로소 그런 게 생긴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입시제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제일 주범이 이 입시인데 입시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이런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교육은 정말 말 그대로 좀 길게 보고 한번 세우면 꾸준히 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서 이렇게 너무 그냥 팔짝팔짝 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정말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출제 방식 같은 것들은 또 개발을 하고 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청객과 시청자들 그 질문을 좀 하고 또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견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보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예, 토론회가 이제 종착점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질문은 이제 좀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편한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도 정책이지만 갖고 있는 그 후보자들의 내면에 있는 인성, 덕망 이런 것들이 좀 어떠신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이런 것이 또 교육 정책의 수장으로서 내면의 그런 내공들을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좀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후보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지나온 그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으실 건데 예, 그 전설 따라 삼천리는 아니겠지만 전설에 가까운 그런 삶을 두 분이 아마 살으신 걸로 제가 얼핏 좀 알고 있어서요. 5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호 선생님 먼저 좀 살아오신 과정들에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뭐 토론에 들어있어서 좀 어떡하나 참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참 좋긴 했습니다. 정말 참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도 많이도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뭐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저는 뭐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 뭐 대체로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다 그랬으니까요. 제가 1949년이니까 이제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48년에 났는데 호적은 49년으로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6.25 터지고 뭐 피난 가고 하느라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뭐 기억나세요? 예. 6.25가 예. 모르죠. 이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피난을 했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냥 얻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이제 업히기 싫으니까 자꾸 걸어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싸웠다 그러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광부로 가셔서 거기 또 어린 시절을 아주 산골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산골에서 보는 게 참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그때 많이 본 꽃들, 그리고 쭉 그 봄, 여름, 가을 가면서 했던 놀이들 이런 것들이 지금 풍부한 감수성이나 자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 심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고등학교를 이제 지방 도시에서 보내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근로장학생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등록금 안 내면서 이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시간은 많이 뺏겼겠죠. 핑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갈 형편이 안 됐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꼭 가라 그러면서 이제 저 취직을 시켜주면서 야간 대학을 가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4년 동안을 비정규직
학교 비정식 노동자로 제 모교에다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행정실에 보조, 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간 대학을 마치고 군대 갔다가 이제 국어 자격증을 따서 시골의 조그만 학교에 이제 교사 생활을 시작했죠. 꿈도 많게.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내가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거.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한 3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서울로 옮겨서 신일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하게 되면서 교육이 뭔지, 그러면서 뭐 대학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을 너무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알고 싶을까. 그래서 교도교사 자격증을 상담교사 특별연수 이런 것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키우기도 하고, 그 무렵에 밤에 야학도 하고, 그 야학 제자들이 사실은 정말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뭐 서울구치소에 있는 제 야학 제자는 제가 구치소 갔을 때 아주 저를 죄수복을 다려주면서 스님 제가 여기서 스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눈물겹게 그거 입고 제가 재판받으러 나가고 이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교육운동을 시작하면서 도저히 학교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70명, 60명 놓고 가르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뭔가 고쳐야 된다. 이 정치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운동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YMCA 교사회 회장, 뭐 정교협을 만들면서 전국 교사들 모임, 그리고 이제 1989년에 정교조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운동의 전선에 서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1차 투옥을 당하게 되고 감옥살이를 한 6개월 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과 함께 아스팔트 위의 교사로서 교육운동을 계속 하면서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연합 그 운동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침 이제 민자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김영삼, 뭐 노태우, 김종필 셋이 뭐 어느 날 서더니, 와, 우리 뭐 5분이 몇 초 남았다고요? 5분인데, 5분. 한 1분. 다 됐네. 한 1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무렵에 이제 뭐 국민연합 집행위원장도 하고, 뭐 강경대 학생 죽었을 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눈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으로 운동에 가서 민주노총 위원장, 뭐 그러다가 진보정치운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진보정치를 구해보려고 애를 썼던 일. 그러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저를 좀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도 쓰고 책도 읽고 이런 게 제 취미니까요. 시도 쓰고 뭐 이렇게 인간답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든 걸 마치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또 교사 노릇을 하고 이러면서 나는 교사구나. 현장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학교로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광명인 교육감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직접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교육 관료들이나 어디 외국 가서 교육 이론 배워온 것, 우리 현장과도 맞지 않는 것, 그거 가지고 하니까 결국 교육 현장이 지금 이 모양 아니냐.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건 우리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정말 굴렀던 우리가 이제 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네. 이상입니다. 이건 박수 한번. 이게 뭐 5분을 당쳐드렸는데 뭐 한 50분을 드려도 부족한 그 대하 드라마 같은 내용을 함축해서 하시느라고 힘드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이 50분이어서 시작하면 50분이에요. 교수님은 90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수호 선생님과 거의 그 못지않은 그런 그 어려운 역경을 또 우리 김전 선생님도 또 지내오신 것 같은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이수원 선생님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민교협 공동의장 할 때에 선생님 하면 민주노총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우연히 선생님 시를 하나 봤는데요. 선생님의 또 다른 면모를 제가 알게 되어서 굉장히 따뜻한 감동을 느끼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까지나 아무튼 이수원 선생님 저한테 소중한 동지이자 감히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정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보고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개천에서 용난 교육의 모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 민망해요. 용이라고 할 때 이때 용을 자기가 꿈꾸던 바를 성취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조금 수긍할 수 있겠습니다만 용이라고 하는 것을 거대한 어떤 성공의 상징으로 말한다면은 조금 거북하고요. 어쨌거나 제가 용은 맞습니다. 제가 용띠거든요. 제가 우리 박근혜 후보하고 똑같은 임진년 용띠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는지 어쩐 일을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 청주에서 진천에서 태어났고요. 청주에서 중학교 다니고서 조금 아버님 사업 실패로 어려워졌는데 청주 여상에서 3년간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 제안이 와서 상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상고 마치고서 바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일 텐데요. 당시에는 5급 공무원 시험이라고 했어요.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공무원으로 제가 한 4년 가깝게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기자가 지금도 저는 꿈인데요. 지금도 남이 잘 쓴 기사 보면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나도 저런 기사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이 나이에도 아직까지 나는데요. 기자가 되고 싶어서 4학년 때 법과니까 아무래도 1차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성대법대 다녔으니까요.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한국일보에서 기자 공채 공고가 거의 4년 만에 났어요. 당시에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대량 해직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나가신 자리를 메우는 셈이어서 기자 공채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상처가 좀 덜했던 한국일보가 기자 공채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려치고 바로 기자 시험 준비를 해서 이건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선배들한테 듣고 보니까 제가 그때 수석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원하던 기자 가게 돼서 너무 기뻤는데 한참 그 기자직에 매료될 무렵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강제 해직이 됩니다. 그래서 논이 연불한다라는 속담처럼 경제학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저를 이렇게 교육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교수가 된 다음에는 여기 우리 제가 좋아하는 김태진 군이라고 부르기는 이제 머리가 저래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좋아했던 이 80년대 학번들하고 제자라기보다 저한테는 동지이자 친구 같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고요. 너무 많은 것을 제가 비품 받았습니다. 제가 주로 교수가 된다면은 어쨌든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한전민영화를 막아낸 일인데요. 그것은 뭐 제가 잘해서 막아냈다기보다 당시 정부가 참여정부였기 때문에 기간산업, 특히 망산업의 민영화는 신중하겠다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 정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참여정부 때 국가에너지위원으로 청와대 회의를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노 대통령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발전은 분할했어도 배전은 분할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계속해서 산자부 당시 주무부서에서는 배전을 분할하려고 계속 준동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자리인데도 용기를 내어서 대통령님은 분할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이 포착됩니다라고 하소연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노 대통령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독특한 음성 있잖아요. 어법 있으시잖아요. 그거로다가 그러시죠.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해도 관료들이 막 한다고 하죠. 이렇게 저를 격려하시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2009년에 김상곤 교육감님이 취임하실 때 바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개혁하고 싶어도 관료와 더불어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시더라. 노 대통령한테 제가 들은 말씀이다라고 전해드렸댔어요. 그랬더니 명심하겠노라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 관료들이나 교사들이 대단히 힘든 시험을 패스한 우수한 역량들인데 워낙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때문에 그렇게 좀 때로 복지부동하는 일도 있고 그렇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끌고 가지 않는 한 나의 혁신교육도 성공하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위에서 모두들 뭐라고 그랬냐면 교육감 들어가면 그 보수적인 교육 관료들 척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무슨 그냥 소탕할 대상인 것처럼 말씀들을 되게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으신 분이 정작 하시는 말씀은 무슨 적이라고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적대적인 지점으로 돌리겠느냐고, 더불어 가지 않으면 나의 혁신 교육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댔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조직에서 더불어 일할 때 저도 그 말씀을 명심하면서 부족한 저의 역량이 남아 기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교육감 선거도 그런 뜻에서 경기도와 더불어 서울을 혁신교육의 벨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서 토론회를 처음부터 질문 없이 그냥 살아오신 거를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너무 벅찬, 힘들고 또 격동의 세월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를 제가 방청으로 봤을 때, 후보들 또는 토론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보는 사람도 이렇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짜증도 나고 때로는. 그런데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훌륭한 두 분과 같이 하니까 행복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네, 그러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회 끝나기 전에 두 분 선생님께 특별한 부탁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시죠? 제가 늦은 밤에 지치고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잠을 자지 않고 이제 PC를 켜고 너무 힘들면은 UCC 검색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런저런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플래시몹 이런 걸 보면서 그걸 들여다보면은 다시 마음이 탁 가라앉고 또 피곤이 이렇게 많이 가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 두 분한테 이거를 감히 부탁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시고요. 대신에 다른 것으로 좀 혹시 장기가 있으면 한 가지씩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이수호 선생님 혹시 장기 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양한 장기 중에 뭘 보여드려야 되느냐 했는데, 지금 이 분위기나 이런 다 고려할 때 역시 제 장기는 이럴 때 이제 혼자 시도 쓰고 이렇게 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참 나름대로는 외롭게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면서 썼던 시를 보잘것없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제 시 쓰는 장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 걸음만 더 가까이,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아이들에게 가자. 눈을 맞추되 까만 눈동자에 내 얼굴 비칠 때까지 다가가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아이들에게 가자. 손을 잡되 따뜻한 내 체온 느껴질 때까지 꼭 잡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아이들에게 가자. 포옹을 하되 힘찬 심장의 박동 서로의 힘이 될 때까지 와락 앉자.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엑셀런트 하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아주 깊게 또 이렇게 좀 다가오는 아주 특이한 느낌이 좀 옵니다. 우리 김인자 선생님 또 어떠실까요? 저는 정말 국어 선생님, 이수 선생님 너무 좋아요. 저 시 같은 게. 정말. 예, 근데 저런 훌륭한 장기는 없고요. 저는 좋아하기로는, 잘한다기보다 아무튼 좋아하기로는 저는
강남의 싸이 스타일은 물론 싸이 스타일은 아니고 어쨌든 고전명이든 발레든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요. 제가 오늘 발레 슈즈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불나비 노래를 할까 싶어요. 사실은 제가 불나비 노래는 김상국 씨가 불렀던 대중가요 불나비도 좋아하고 우리 다 좋아하는 운동권 불나비도 좋아하는데 오늘은 운동권 불나비를 불러볼 텐데 가사랑 음정이랑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조금 도와주시면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눈만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늘의 이곳도 이 괴로움 한숨 섞인 미소로 지워버리고 많은 불나는 해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 자유여 오 평등이여 오 평여 오 평화여 내 이름은 거 터져버린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아 친구여 가자 자유 찾으러 다행히도 난 아직 젊은이라네 자의 밭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푸른 하늘 넓은 길을 찾아갈 테야 이 두 분의 시와 노래를 들으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생의 부부 아니었을까. 너무나 아주 시와 노래 굉장히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시와 노래의 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마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이 다 같이 당선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보수가 감히 꿈을 못 꾸는 이렇게 좀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 삶, 또 인성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적 교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후보의 마지막 1분 30초 마무리 발언을 듣는 걸로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제 유서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예. 진보의 걸음을 함께 가고 있는 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진보 진영의 단결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보수 진영은 전 교육부 장관 출신 문용린 교수를 단일 후보로 세우고 일찌감치 진보 진영의 공세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문용린 교수가 보수의 후보가 되는 것을 보며 사실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관 출신의 관료, 해외 유학의 서울대 교수, 그런 사람과 평교사 출신의 노동자, 교육운동,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운동가의 한판 대결, 얼마나 멋진 구도입니까? 자신 있습니다. 노동과 빈민, 진보 진영을 묶어낼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은 하나로 뭉쳐서 대선과 서울교육감 재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출마했습니다. 진보 진영의 단결은 저에게는 숙명과 같은 겁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아온 저는 정권의 모진 탄압에도 노동운동의 밑거름이 되고자 정교주 위원장과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요구될 때마다 피하지 않고 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 혁신비대위 때에도 어려움에 빠진 진보 정치를 외면할 수 없어서 학교에 사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제 신념은 어떤 이해관계도 흔들리지 않고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저희 여러 가지 비전과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삶의 철학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교육감에 나서고자 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로 서울 시민에게 참교육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같이 우리 교육청으로 민주진보의 깃발을 같이 들고 촛불처럼 같이 들고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참여 네트워크의 여러분, 제가 교육감이 되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학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서울의 고질적인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국 주요 농촌 지역과 교약 지배를 통해서 친환경 급식 체제를 확충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보편적인 교육 복지 시설을 확충해서 안전한 학교, 튼튼한 아이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셋째, 학교 문화를 민주적인 공동체로서 재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 학교장의 리더십을 민주적 리더십으로 재구축해내고, 그다음에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넷째, 서울을 세계적인 혁신 교육 도시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부터 노동권이 보장되는 비정규직 없는 그런 교육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함께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협치의 교육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노동권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그런 문화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저는 모쪼록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교육 자체를 존중하셔서 서울 교육감과 함께 새로운 혁신 교육의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더불어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함께 해온 저희 조카가 제 출마를 지켜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을 사랑으로 키웠듯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키워주는 이모 같은 교육감, 이모 교육감이 되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으로 진보적인 경제학자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진보의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 이런 가치들은 여전히 지금도 저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공공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기간 산업을 지켜냈듯이 위기에 빠진 서울의 공교육, 저 김윤자가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행복한 교육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시간 가까이 수고해 주신 두 분 후보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후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이 나라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후보도 그리고 유권자도 같이 승리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위한 최종 경선이 이틀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시간을 내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꼭 우리 민주진보 후보에게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민주진보 서울시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